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하천이 만든 지형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 자, 일단 출제 가능성을 보면은 하천 지형은 예외 없다. 무조건 출제된다. 우리가 이 지형 파트 중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가 이 하천 지형하고 해안 지형하고 이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지형 단원에서 총 3문항 내지 많으면 4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하천하고 해안 지형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된다. 그럼 이 2개만 공부하면 되지. 앞에 왜 필요 없이 그 많은 것들을 쭉 공부를 했어요? 라고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천 지형이 출제되면서 자, 앞에서 배웠던 암석이라든지 또는 평야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들어오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단원만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문제를 맞출 수도 있지만 선택지 해석이 안 돼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부분들도 다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자,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 자, 어떤 걸 배울 것인가 미리 대략 살펴보면은 일단 하천의 침식에 대해서 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하천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공격 사면인 부분과 퇴적 사면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두 개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볼 거고, 그리고 하천 상하류 비교해 볼 거다. 자, 그다음에 감주하천이라는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그다음에 공유하천 두 가지 유형, 자유공유하천, 감유공유하천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하항단구 이렇게 볼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천, 자유공유하천과 감유공유하천, 그리고 하항단구. 이게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요한 것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이 아래쪽 부분이다. 알겠니? 자, 그러면 침식부터 살펴보자. 자, 하천이 흘러오면서 침식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하천의 침식을 크게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으로 나눴다. 측방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옆부분, 측면을 깎는 것을 측방 침식이라고 그러고, 하방 침식은 하천이 바닥을 깎는 것. 하천이 바닥을 깎으면서 이 하천이 흘러오는 이 지형의 해발 고도를 낮추는 이걸 하방 침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측방 침식은 하천의 측면을 깎는, 자, 이 침식이고, 하방 침식은 하천의 하상을 깎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측방 침식을 보자. 자, 하천이 똑바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고,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이 있다. 똑바로 흘러가는 하천을 직류하천이라고 그러고, 구불구불 흐르는 것을 공류하천이라고 하는데, 직류하천하고 공류하천하고 두 개 중에 어디가 측방 침식이 잘 일어나는가? 자, 직류하는 하천 보자. 하천 흘러가는 방향하고 하천 길, 즉 유로하고 둘이 다 똑같아. 그러면 옆부분을 때려야지. 하천이 옆부분을 가격해야지 옆부분이 깎일 텐데 옆부분을 잘 안 때리고 있다. 그러나 공유하는 하천보다, 공유하는 하천. 자, 하천의 부파. 하천이 지금 물이 흘러가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하천은 가려고 할 거야. 그런데 유로가 꺾여버렸지. 그러면 이 부분 계속 때릴 거다. 자, 이렇게 가면서도 이 부분 계속 때릴 거다. 그래서 공유하는 하천이 더 옆부분을 많이 가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직류하는 하천보다 공유하는 하천이 측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방 침식. 자, 하천의 단면도를 볼게. 자, 이렇게 지금 하천이 흘러갈 거야.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아래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바닥까지 흘러가겠지. 근데 얘는 어디를 깎느냐? 아래쪽 부분을 깎는다는 거야. 하천의 아래쪽 부분, 밑에. 바닥을 깎게 된다. 자, 이렇게 계속 바닥을 깎으면은 하천의 고도가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또 깎을 거야. 그러면 또 하천이 또 낮아질 거라고. 자, 이렇게 하천의 해발 고도를 쭉 낮추는 이걸 하방 침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계속 얘가 깎는다 쳐. 밑으로 계속 깎을 거야. 계속 밑으로 깎으면 얘가 과연 어디까지 깎을까? 어디까지 이 하천의 고도는 낮아질까라는 거야. 어디까지 낮아질까? 자, 하천이 최대한 밑으로 하방 침식하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면은 바닷물 높이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바닷물 높이보다 더 밑으로 깎을 수는 없나요? 더 밑으로 깎을 수는 없나요? 없어요. 왜? 자, 하천이 그지? 바닷물보다 더 깎았다 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바다보다 고도가 낮으면은 이게 바닷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게 하천이 아니지 이러면 바다가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하천이 최대한 하방 침식 밑으로 깎을 수 있는 최저 하한선은 바닷물이 된다. 해수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침식 기준면이라는 게 나와 있어. 침식 기준면이라는 게. 자, 이 침식 기준면이 뭘 의미하느냐? 하천이 하방 침식을 할 수 있는 최저 하한선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깎을 수 있다 그랬니? 바닷물, 해수면까지 깎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 빙하기가 된다. 빙하기가 되면 해수면은 하강하겠지. 이걸 해수면이 하강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표현도 쓰느냐 하면은 빙하기의 침식 기준면이 하강하여 라는 표현도 쓴다고. 그럼 이 침식 기준면을 뭐로 해석하면 되느냐? 해수면, 바닷물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방 침식은 하천의 상류 지점하고 하천의 하류 지점하고 어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 자, 하천이 하방 침식할 수 있는 최저 하한선이 침식 기준면, 즉 해수면이라고. 그럼 이 하천이 흐르는 지점의 해발 고도가 예를 들어서 1000m 지점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0m 지점에 있는 이 하천은 최대 하방 침식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1000m를 밑으로 깎을 수 있지. 이게. 해발 고도 10m 지점에 있는 하천은 최대한 하방 침식하면 10m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1000m 지점을 흐르는 하천하고 10m 지점을 흐르는 하천하고 어느 하천이 하방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나겠니?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렇지? 즉 해발 고도가 높으면은 하방 침식할 수 있는 여유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하방 침식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하천의 상류겠니? 하류겠니? 해발 고도 높은 곳은 하천의 상류가 되겠지. 그래서 하류보다는 상류 지점이 하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공격 사면, 퇴적 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하천이 공유하는 하천일 경우에 자,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하천일 경우에 자, 하천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고 있다고. 반대쪽 부분은 하천이 직접 때리지 않는 부분이지. 하천이 직접적으로 때리고 있는 이쪽 측면, 이쪽 사면을 공격 사면이라고 그러고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 이걸 퇴적 사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면을 비교를 해볼 거라고. 자, 먼저 하천이 흐르는 속도, 유속, 어디가 빠를까? 유속이 어디가 빠를까? 자, 이 지점에 출발한 하천이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공격 사면은 이만큼 길이를 와야 되고 퇴적 사면은 요만큼만 오면 되지. 이게 어디가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느냐? 공격 사면 쪽이 더 먼 거리를 가야 돼. 그럼 더 빨리 가야 되겠지. 그래서 공격 사면 쪽이 유속이 빠르다. 퇴적 사면은 유속이 느리다. 자, 유속이 빠르면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 이게 침식이 잘 일어날까? 퇴적이 잘 일어날까? 빨리 흘러가면 당연히 침식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공격 사면 쪽은 여기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 반대로 퇴적 사면은 퇴적 작용이 더 활발하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퇴적 사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다음에 사면의 경사, 수심 이걸 본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공격 사면은
하천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걸 잘랐을 때 이 단면도를 보면은 어떤 형태가 단면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오겠지.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올 거야, 이게. 그지? 그러면 하천의 수심이 어디가 더 깊은가? 하천의 수심은 공적 사면 쪽이 훨씬 더 깊게 나오고 퇴적 사면 쪽은 수심이 얕게 나온다. 그리고 경사의 사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적 사면 쪽은 급경사고 퇴적 사면 쪽은 완경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간혹 한 번씩 이것도 물어본다고. A 지점, B 지점에서 A와 B 지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 묻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보면서 선택지로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하천의 상류하고 하류하고를 비교를 해보자. 자, 하천 상류 하류 비교해봤을 때 유형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유형 면적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자, 하천이 지금 여기서 쭉 흘러오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 이렇게 쭉 흘러가. 자, 여기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의 유형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의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이 지점으로, 점 찍어놓은 이 지점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공간 범위를 유형 면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봐. 여기에 떨어진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안 흘러가겠지. 이 지점은 얘의 유형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까라고 하면은 대략 요만큼의 범위에 떨어진 이 빗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지점의 유형 면적은 이만큼이 된다. 반면에 아래쪽 지점 보자. 아래쪽 지점. 자, 여기 있는 이 지점, 아래쪽에 있는 얘의 유형 면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찍어놨던 이 지점에 떨어진 빗물, 여기는 안 흘러가겠지만 이쪽은 흘러오겠지. 여기에 떨어진 빗물도 흘러올 거야. 여기에 떨어진 빗물 흘러오고 여기에 떨어진 빗물 또 흘러갈 거야. 심지어 여기에 떨어진 빗물도 이 지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흘러오겠지. 그래서 얘는 이만큼 범위 떨어진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올 것이다. 유형 면적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류하고 하류하고 어디가 유형 면적이 더 넓은 거야? 하류가 유형 면적이 더 넓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상류하고 하류하고 강물의 양을 비교해보자. 유량을 비교해보자. 어디가 더 많은지. 하류가 많겠지. 왜? 하류가 유형 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 더 넓은 범위에 떨어진 빗물들이 하류 쪽으로 흘러오거든. 그래서 하류 쪽이 유량이 더 많다라는 거. 강물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자체가 커야 되잖아. 이게 그릇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니? 그래서 강물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라는 것이 강물의 깊이, 수심도 더 깊어야 되고 강물의 넓이, 폭도 더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수심도 하류가 더 깊고 하천폭, 하폭도 하류가 더 넓게 나온다. 그 다음에 경사도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천 상류하고 하류하고 어떤 지형들이 있을까? 하천은 산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편야를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거든. 그럼 하천 상류는 산지일 거야. 하류는 편야라고. 그럼 어디가 급경사? 산지가 급경사지. 그래서 하천 상류 쪽이 급경사, 하류는 완경사가 된다. 하천 주변에 있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운반 물질을 하천이 쭉 흘러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바다까지 가지고 갈 거라고. 그럼 상류 시점은 이 운반 물질이 이 운반 물질을 이동시킨 길이가 짧잖아. 조금만 깎았겠지. 여기는 이만큼 길이만큼 가져오면서 깎았겠지. 하류가 더 많이 깎잖아. 그럼 입자 크기는 하류가 더 작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고 하류가 퇴적물의 입자가 작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상류, 하류까지 비교해 봤다.
자, 그 다음에 감조하천. 자, 이 하천. 자, 감조하천은 여기 있는 조라고 하는 것이 밀물, 썰물, 조차라 그러지, 그지? 조차. 바닷물을 의미하고 있다고. 감은 느낀다라는 얘기지. 바닷물을 느끼는 하천. 이게 감조하천이야. 자, 하천은 흘러 어디로 오느냐면 바다로 이제 흘러들겠지, 그지? 바다로 이제 흘러들어야 돼. 자, 근데 바닷물이 항상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하천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밀물, 썰물, 차가 있잖아. 즉 조차가 있다고, 조차가. 자,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 차이가 무려 1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얼마를 더 올라오느냐? 10m가량을 더 올라와 버려. 그러면 하천보다도 바닷물 높이가 더 높아지 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야지, 낮은 데로. 그럼 밀물일 때는 거꾸로 바닷물이 하천을 타고 역류하게 되는데 이런 하천을 감조하천, 바닷물을 느끼는 하천, 감조하천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감조하천은 조차가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조차가 당연히 커야 되겠지. 조차가 큰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이 감조하천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쪽이 감조하천이 많겠지. 물론 남해안도 감조하천이 나오는 거고. 그러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차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래서 포항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잖아, 그지? 밀물, 썰물차가 한 뼘 정도 차이, 한 20cm, 30cm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 바닷물이 못 올라가지. 서해는 무려 10m, 3층, 4층 건물 높이만큼 바닷물에 밀물, 썰물차가 있다. 그래서 서해, 남해, 조차 큰 바다로 흘러드는 이런 하천들이, 감조하천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서해, 남해 쪽으로 흘러드는 하천. 자, 그럼 감조하천의 영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홍수 및 염해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그럼 하천 주변에는 인간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뭐 농경지로도 이용될 거고, 그지? 자,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옆으로 넘쳐버리면 이 농작물들은 어떻게 되겠니? 바닷물에 잠겨버리잖아. 그럼 맛이 가는 거지. 이래 소금물에 잠겨서 맛이 가는 것을 갖다가 소금 염자를 써서 뭐라고 하느냐? 염해 피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왜?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양의 강물이 바다로 지금 흘러들고 있다고. 그런데 때마침 이때가 밀물이네? 바닷물도 올라가잖아. 그럼 중간에 부딪히잖아. 그럼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옆으로 넘쳐버리겠지. 옆은 침수가 된다. 자, 이런 염해 피해, 홍수 피해를 야기하는 하천이 감조하천인데, 자, 우리 인간은 그지? 이런 피해를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잖아,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자, 이게 지금 피해를 야기하는 이유가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를 야기하거든.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천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입구, 여기를 하구라 그래. 하구에다가 뚝을 건설한다고. 이걸 하구뚝이라고 해요. 하구에 뚝을 건설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구뚝 건설로 이런 홍수 및 염해 피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강이 3개가 있다고. 자, 어디가 있느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3군데 하천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요것도 뭐 지역지리 물어보고 하면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된다고. 자, 낙동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하천이냐? 부산으로 흘러가는 하천이야. 그러니까 부산 쪽에 하구뚝이 있다라는 거고, 금강은 서해 쪽이지. 금강은 분산, 전라북도의 최북단이야. 분산. 여기에 건설되어 있다. 금강, 하구. 그다음 영산강은 목포야. 목포, 전라남도 목포. 그래서 목포 쪽에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고, 이 3군데 하천 외에는 없어. 섬진강 없어. 한강 없어. 이 3군데 하천에만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 감조하천이 홍수 및 염해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만 야기했느냐? 아니, 우리 선조들은 이걸 또 이용을 했다고. 어떻게 이용했느냐? 교통로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교통로로. 자,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게 쉽겠니? 배를 띄우면. 당연히 강물이 흘러가는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배를 띄우는 게 훨씬 더 쉽겠지, 그지?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띄워.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해. 그런데 밀물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잖아, 그지? 밀물일 때는 어디서 배를 띄우면 되느냐? 하류에서 배를 띄워서 상류로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밀물, 썰물에 따라서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든지 또는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든지 이 밀물, 썰물 때에 맞춰서 이렇게 배를 이동시키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천을 교통로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자, 그럼 감주하천도 살펴봤고 이제 중요하다고 한 공유하천 보자. 공유하천은 크게 자유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유하천이니까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하천이다. 구불구불하게. 둘 다 구불구불하게 구불구불. 자,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인데 자유공유하천은 평야지대를 구불구불 흘러가는 거고 감익공유하천은 산지를 흘러가는 하천이야. 평야를 구불구불하게 흘러간다. 평야를 흘러가는 하천이니까 평야는 하천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류 쪽에 있겠지. 그렇죠. 이제 하류 쪽에서 볼 수 있는 하천이 자유공유하천이고 산지를 공유하는 이 감익공유하천은 산지니까 하천의 상류 쪽에 분포하고 있는 하천이 감익공유하천이다. 자, 먼저 자유공유하천 볼게. 자, 하천은 흘러오면서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냐면은 침식을 한다 그래서 하방 침식, 측방 침식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봐봐.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흘러오기 때문에 어디를 때리느냐? 옆부분. 측방 침식이 잘 일어나고 있다. 자, 옆부분을 계속 가격하다 보면은 하천 흘러가는 길이 이 형태였는데 이 부분이 깎이겠지, 그지? 그러면 하천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지? 이 부분도 깎일 거고. 그지? 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로가 바뀐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또 깎겠지. 그럼 또 하천은 또 이쪽 부분은 또 파일 거야. 이렇게 또 흘러가겠지. 또 깎일 거야. 또 깎여, 또 깎여, 또 깎여. 자, 이렇게 옆부분을 계속 가격하다 보니까 이 자유구와 공유하천은 하천의 유로, 하천 흐르는 길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자유공유하천의 특징이라고. 이런 변화를 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느냐면 자, 측방 침식하면서 유로를 변경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유로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봐. 하천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고 유로 변경하면서 이렇게도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천 한가운데 있는 섬이 되어버리지. 이런 섬을 하천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중도라고 한다. 하중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라고 물으면 자유공유하천이 측방 침식하면서 유로 변경하는 과정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하천은 이제 양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 자, 그런데 하천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서도 지금 가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흘러가는 강물의 양이 많아지는가? 당연히 밑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돌아서 가는 이 부분은 나중에는 더 이상 하천이 흐르지 않고 과거에 흘렀던 그 물이 고여있는 호수가 되겠지. 자, 이런 호수를 뭐라고 하느냐? 솥불처럼 생긴 호수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가코라고 부른다. 우가코 어떻게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지. 자유공유하천이 측방 침식하면서 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우가코에 있는 물은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당연히 적어지겠지.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일대 쪽은 과거에 하천이 흘렀는데 더 이상 하천은 흐르지 않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그 흔적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다라고 해서 구하도라고 한다. 구하도 역시 마찬가지 자유공유하천이 측방 침식하면서 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범람원이라고 하는 지형도 잘 만들어진다. 얘가 지금 뭐 한다라고 했냐면은 자유공유하천은 측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 측방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 그러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의 양이 이만큼 늘어났어. 그런 상태에서 옆부분을 때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물이 이쪽으로 넘쳐버리겠지. 그지? 그럼 주변이 침수 위험이 많은 거고. 홍수 때 강물이 넘치면서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지형을 바로 앞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범람원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자유공유하천이 평야를 공유하는 하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평야가 결국 뭐냐 하면은 범람원이지. 그럼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자유공유하천은 범람원 일대를 공유하는 하천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그지? 네.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평야가 결국은 범람원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형도 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면, 뭐 지형도의 가장 기본은 뭐 등고선이다 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하천이 공유하는 하천이 여기에 있어. 주변에 평야가 펼쳐져 있겠지. 평야는 평탄하기 때문에 등고선이 별로 안 나오겠지. 이 앞 시간에 보던 지형도잖아, 이거. 그지? 범람원 하면서 봤던 지형도잖아. 그지? 범람원 일대를 공유하는 하천. 평야를 공유하는 하천. 좀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이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구분되는데,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 일대가 자연재방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거고, 토지 이용을 본다 그러면 모래는 물이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반농사나 과수원이 되겠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해부습지, 점토질이 퇴적되어 있다.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논농사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 자유공유하천은 측방 침식을 하면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옆으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뭘 설치해 놓느냐? 하천 옆에 이렇게 인공 제방을 설치해 놓은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은 결국 앞 시간에 했던 범람원하고 서로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감익공유하천, 이거는 산지를 공유하는 하천, 하천 상류시점에서 볼 수 있는 하천이다. 자, 이 감익공유하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볼게. 우리나라 그지? 부산 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잖아, 그지? 여기에. 자, 이렇게 올라오는 낙동강이 있다고. 낙동강 하류지역은 힘의 평야가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이 아래쪽 하류지역은 여기는 자유공유하천이야. 근데 만약에 가정이야, 가정. 자, 요 김해, 부산 일대, 이 일대 쪽에 집안이 융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땅이 올라가는 거야. 집안이 융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10만 년, 50만 년, 100만 년 뒤에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고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되느냐? 산이 되겠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맥, 산줄기가 되는 거야. 자, 이름하여 부산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가정이야. 부산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100만 년 뒤에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 낙동강은 산맥에 가로막혀 버렸네? 그럼 낙동강은 어떻게 될까? 낙동강은 산맥에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까?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이거 서해 쪽으로 빠져나갈까? 저 돌아서 남해 쪽으로 빠져나갈까? 아니면 여기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니 이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아니야. 전부 다 아니야. 낙동강은 있잖아, 그지? 낙동강은 이 일대가 융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낙동강은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 물론 약간 유로 변경은 있을 수 있어. 약간 정도는. 그러나 큰 형태는 변화가 없어. 왜 그런가? 우리 초반에 뭘 했느냐? 침식 기준면 했거든. 하천은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느냐? 하천은 바닷물 높이까지 깎을 수 있다. 그게 침식 기준면이었잖아. 자, 여기 융기가 일어나. 자, 우리가 집안이 융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10m, 20m 뭐 땅덩어리가 푹푹 솟아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융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지구상에 그런 융기 없어. 정말 융기가 급격한 융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1년에 10cm 이만큼 올라오는 융기도 없다고. 그래 좋아 내가
뭐 1년에 한 10cm 정도, 한 뼘 정도 올라오는 이 정도 없지만 그래 이 정도까지 있다라고 내가 가정해 줄게. 해줄게. 자, 그럼 1년에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얘가 그지 한 20cm, 30m 올라왔거든. 자, 이게 하천이 30cm가 올라왔어. 그러면 하천이 하방 침식할 수 있는 여유분이 30cm가 더 생긴 거야. 그렇잖아. 그럼 1년 동안 뭐 30m도 아니고 1년 동안 30cm를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가진 이 낙동강이 그 깎아내겠니? 못 깎아내겠니? 깎아내지 이게. 그지? 그럼 봐. 이 일대 쪽은 1년 동안 30cm 올라갔어. 그러면 얘는 30cm 깎아버려. 그 다음에 또 30cm 또 올라갔네? 또 깎아버려. 또 깎아버려. 계속 반복돼. 그럼 이 일대 쪽은 지금 현재 해발 구도나 100만 년 뒤에 해발 구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봐. 하천이 지금 흐르지 않고 있는, 낙동강이 흐르지 않고 있는 이 주변은 어떻게 되겠니? 하천이 흐르면 하방 침식을 시켰겠지만 하천이 안 흐르잖아. 그럼 여기는 산줄기가, 산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 현재 이 낙동강은 힘의 평야를 흘러오는 자유공유하천인데 융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0만 년 뒤에는 산지 사이를 흘러오는 하천이 되고 있잖아. 이게 감익공유하천이야. 이게 감익공유하천. 그럼 감익공유하천의 형성, 과정, 형성 원인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융기로 만들어지지. 융기로. 집안이 융기하는 바람에 하방 침식을 해 나가면서 골짜기를 파괴된다 이게. 자, 융기가 또 나왔네. 융기 그러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었지.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감익공유하천은 만들어진다. 자,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5개를 했다. 5개. 어떻게 외웠니? 단, 감, 1차 경고, 단, 감, 감익공유하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있네. 해수면 하강할 때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왜 해수면 하강할 때도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어차피 침식 기준면은 바닷물이야. 자, 이게 바다야. 이게 땅이야. 이게 땅이야. 바다고 땅이야. 땅이 융기하더라도 바닷물하고 침식 기준면하고 이만큼 고도차가 났지. 하방 침식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땅은 그대로 있어. 바닷물이 내려가봐. 그럼 역시 고도차가 나잖아. 또 하방 침식 가겠지. 그지? 끝 밑으로 또 깎아 내려가겠지, 이게. 그래서 융기하는 거나 바닷물이 하강하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 결과니까. 자,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할 때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해수면이 하강한다고 해수면이 하강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 빙하기가 되겠지. 그래서 빙하기 때 해수면 하강하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어쨌든 융기하거나 해수면 하강하거나 침식 기준면이 해수면하고는 고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하천은 뭐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겼느냐? 하방 침식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겼고, 그래서 밑으로 깎아 내려가면서 만든 게 감익공유하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감익공유하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지형, 자유공유하천에서는 우가코, 하중도, 후화도, 범람은 이런 지형들을 흔히 볼 수 있었고, 감익공유하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으로서는 한, 당구, 후화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밑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 자, 먼저 지형도를 살펴보자. 지형도를 보는 가장 기본은 등고선이다라고 했다고. 하천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구불구불 지금 흘러가고 있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변에 산지지. 감익공유하천. 산지는 경사가 있지. 그럼 등고선이 어떻게 나오겠니? 등고선이 조밀하게 나오겠지. 조밀한 등고선 사이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다. 그게 감익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은 평야를 흘러오기 때문에 주변에 등고선이 잘 안 보이겠지. 등고선이 별로 없는 그 사이로 하천이 흘러오고 있다. 자유공유하천. 그래서 지형도 가지고 감익공유하천이냐 자유공유하천이냐 구분하는 것은 주변에 등고선이 많이 그려져 있느냐 빼곡히 그려져 있느냐 등고선이 별로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감익공유하천의 사진이지. 하천이 지금 흘러오고 있지, 그지?
하천이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 있니? 주변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지. 예, 이게 이제 감익공유하천의 경관을 사진으로 제시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안당구, 감익공유하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인데 하안당구. 하안당구는 하천 주변에 있는 계단 구릉이야. 계단 모양의 구릉,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걸 얘기한다. 자, 그러면 단면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하천이 흘러오고 있고, 여기에. 하천 주변에 뭐가 있느냐? 계단 모양의 지형, 계단 모양의 지형, 계단 모양의 지형.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나오고 있는, 이게 하안당구다. 이 부분이 계단. 물론 이 계단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 있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이게, 하안당구인데, 하안당구 쪽으로 흘러가는 이 하천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감익공유하천이 될 거고,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단 형태의 지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평야하면은 계단처럼 올라갈 수가 없잖아. 산지니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산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산지가 쭉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산지로 흘러가는 하천이니까 이런 계단 형태의 지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거다. 그럼 이 하안당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감익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감익공유하천의 형성 과정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된다고. 집안 융기하거나 해수면 하강. 융기 나왔네 또 융기? 융기 그럼 예외 없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고 운동.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 5개 뭐가 있으냐? 단감 1차 경고. 단감 1차 경고 단구 있잖아. 물론 다다음별 해안당구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안당구 융기 요고 운동으로 역시 만들어졌다. 신생대jun기 요고 운동 또는 해수면 하강 빙하기. 그래서 하안당구는 감익공유하천하고 형성 과정이 똑같다.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돼. 역시 융기했기 때문에 침식 기준이라고 고도차 때문에 하방 침식을 하면서 만들어진다. 자, 어디에 분포하느냐?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잖아. 감익공유하천이 하천의 상류 쪽이잖아. 그래서 하천 중상류, 상류 쪽에 하안당구가 많이 분포한다. 하안당구의 특징을 든다라고 하면은 침수 위험이 별로 없다. 자, 왜 침수 위험이 없느냐? 고도가 높잖아. 고도가 높아. 그지? 그래서 물론 홍수가 되면 그지? 강물의 높이가 수위가 올라갈 거야. 그러더라도 당구 쪽은 하천보다 고도가 제법 높게 돼 있지. 그러니 홍수 때도 침수 위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농경지, 취락, 도로 뭐 이런 거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용하기 좋지. 왜? 자, 봐. 이게 주변에 산지야. 급경사야. 급경사를 어떻게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는 평탄해. 완경사야. 그러니까 여기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지? 또는 뭐 농경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면은 다양한 방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이용도가 나오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침수 위험도 적고 평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하안당구의 지형도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형도의 가장 기본은 등고선이다라고 해서 등고선. 일단 얘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어. 이런 지형도가 나와야 돼. 등고선이 빼곡한 그 사이로 하천이 흘러가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안당구인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잖아. 그럼 이쪽은 등고선이 어떻게 나와야 돼? 등고선 간격이 넓게 배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등고선 간격이 넓은 이런 부분, 그지? 이런 부분 넓게 돼 있잖아. 그리고 농경지, 취락, 도로 뭐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마을이 들어와 있는 등고선 간격이 넓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하안당구다라고 판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으면서 등고선 간격이 넓은 부분. 자, 이거 보자. 자, 여기서 하안당구가 어디냐라고 하면 하안당구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으면서 좀 평탄한 그런 부분이 하안당구거든. 이런 부분 봐. 농경지 이용되고 이 부분 평탄하지? 이런 부분 좀 평탄해 보이지? 그지? 이런 부분들.
여기 좀 조금 나오네.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한당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하한당구를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을 쭉쭉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 계단 형태도 깎이고 쌓이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닳게 지오고 쌓이고 닳고 쌓이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 계단 형태는 아니고 어쨌든 좀 경사가 완만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한당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하한당구인데 과거의 이 가미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이었고 이 자유공유하천의 특징은 유로 변경이 활발히 일어났잖아요. 그지? 융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과거의 하천은 하한당구 쪽으로 이쪽으로 흘렀다고. 이쪽으로 흐르면서 융기가 일어나니까 융기가 일어나는 만큼 하천 흘러가면서 뭐 하방 침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하방 침식을 한 거야. 그런데 얘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측방 침식을 하겠지. 그래서 유로를 이쪽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과거에 흐르던 이 부분은 유로가 이쪽으로 바뀌고 나면 더 이상 하방 침식을 못하지. 하천이 안 흐르니까. 그럼 올라가는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하한당구 있는 이 부분은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곳이야.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곳, 지금은 흐르지 않는데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곳, 구하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구하도에 해당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하천이 흘렀기 때문에 이 하한당구에는 어떤 퇴적물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퇴적물이 나와요. 중요해요. 적어도 둥근 자갈이 나와. 이런 자갈들이 나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돌멩이가 아니고 둥근 자갈이 나온다는 거예요. 둥근 자갈은 어디서만 볼 수 있냐 하면은 물의 침식을 받은 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천의 침식을 받든지 파도의 침식을 받든지 물의 침식을 받아 이게 맨들맨들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하한당구 쪽에 있는 이 돌멩이가 둥근 자갈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친 돌멩이다라고 하면 이건 산에서 굴러뜨린 돌멩이겠지. 근데 둥근 자갈이 나온다는 얘기는 과거 하천이 침식을 시켰다라는 얘기거든. 즉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기 때문에 옛날 하천에 의해서 침식을 받은 그런 둥근 돌멩이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둥근 자갈이 나온다라는 걸 보더라도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하한당구의 퇴적물, 대표적인 퇴적물이 이런 둥근 자갈, 맨들맨들한 이 자갈이 나온다. 이게 하한당구 퇴적물의 특징이다. 둥근 자갈 나온다.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천 시험 공부를 했고 뭐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하천 지형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100%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역시 잘 정리를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어.